어,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송희경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게 됐는지 잠깐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워낙 이화여대 동양학과를 졸업했고요. 미술사학과에 진학해서 워낙 전공은 조선 후기 회화사입니다. 회화사인데 황창배 교수님께서 이화여대 재직하신 시기가 1986년부터 91년까지신데 제가 86학번이에요. 제 나이가 나와서 학번을 별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딱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동양학과에서 실기를 배울 때 딱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학번에 계신 선후배님들보다 황창배 선생님과 함께 지낸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제가 이 전시를 준비했고, 그 다음에 오늘 발표를 할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제가 86학번 9월 달에 선생님을 뵀거든요. 딱 30년이에요. 그래서 어제 이 PPT를 만들면서 지금 저 모습을 뵈면서 참 선생님 저하고 인연이 깊으세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저는 발표 PPT가 준비가 됐는데요. 황창배 선생님의 작품을 시대순으로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여기 젊은 지금 학부생, 대학원생들은 황창배 선생님의 작품의 시대적 흐름을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 주어진 시간에 한 20분, 30분 내로 황창배 선생님의 작품을 쭉 시기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황창배 선생님이세요. 저 보시면 저 지금 초등학교 때 모습이 보이시는데요. 47년생이시고요. 그 다음에 경복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셨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에 진학을 하셔서 졸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황창배 선생님의 이력 중에 또 중요한 이력이 철롱 이기우 선생님한테 서예와 전각을 배웠고, 그 다음에 미술사, 한학과 미술사 수업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그 황창배 선생님이 저희 수업하실 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연극을 하셨어요, 선생님께서. 그래서 연극반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황창배 선생님의 이력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화가로서의 이력은 아마 1978년도 동양아부 대통령상 수상일 겁니다.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요. 예, 그래서 보시면 이게 1977년,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황창배 선생님 만 30살, 우리나라 나이로 31살 때 작품이세요. 보면은 그 한 작가가 작업을 할 때 뭐 수묵을 하던가 채색을 하던가 뭐 산수를 하던가 인물을 하던가 뭔가 이렇게 자신만의 고유한 영역을 갖게 되는 것 같은데, 이분은 그냥 다 넘나드셨죠. 그래서 지금 보시기에 이쪽 작품은 수묵으로 된 거고요. 그 옆에는 그 사물의 형상을 허물어뜨리시는 그러한 작업을 이미 77년도부터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78년도에 국전 동양아부 대통령상을 받으시죠. 그래서 워낙 황창배 선생님께서는 작품 제목을 따로 마련하지 않으세요. 전부 무제시입니다. 무제시인데 이때는 작품 제목이 이렇게 포스트 모던적으로 예, B51 뭐 무슨 30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작품으로 대통령상을 수상을 하셨는데, 그 제가 요게 적어놨듯이 당신께서 60년대 후반 대학 시절엔 장판지를 사용했고, 대학원 재학 중에는 화선재 작업을 했는데 이제 좀 다른 재료를 써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했냐면 이제 마직을 삶는 거예요. 삶는데 그냥 삶으면 그 어떤 마띠에르가 안 나니까 그걸 잿물에 넣어서 삶습니다. 여러 번 삶아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마에 얼룩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얼룩이에 악교를 칠한 다음에 먹으로 해서 이렇게 나타난 효과를 연무기법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비구상을 착수를 하셨는데, 본인께서는 그 밑에 제가 붉은색 글씨로 해놓은 거는 대통령상 수상하신 다음에 수상 소감이세요. 그래서 마직의 물감을 흡수하고 특이한 색깔을 빚는 채색의 발상은 청록산수이다. 그래서 아무도 이걸 청록으로 안 보겠지만 난 청록산수야 라고 하셨던 그런 멘트가 있었습니다. 이게 대통령상 수상작이시고요.
그리고 이 작품이 지금 그 이화 아트센터에 걸려 있는데 79년도에 먹작업이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밀도 있는 먹점을 꼼꼼하게 찍으셔서 그냥 뭐 이거는 관람자에 따라서 산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그냥 어떤 기악 평면으로 보실 수도 있고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 위에 이렇게 쓰셨어요. 나는 믿는다. 지구의 종말이 오기 전까지 예술의 영역성은 존재한다고, 지역성은 존재한다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의 의견까지도 피력하셔서 마치 무슨 새로운 생명이 여기서 이렇게 알처럼 딱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런 수묵도 하셨었습니다. 예, 같은 시기에 수묵 작업입니다. 아까는 굉장히 마티에르가 촘촘한 반면에 여기는 과감하게 거의 뭐 먹을 들이붓는 발목 기법처럼 그러니까 필과 묵이 혼용이 되어서 거기에 무슨 스포트라이트가 가해진 것처럼 그렇게 이미지 처리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서서히 그 사각의 프레임도 깨어 나가기 시작하시는 게 이때부터의 특징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에 황창배 선생님의 행보를 보면 일단 81년도에 1회 개인전을 여시고 그 다음에 83년도에 이철주 황창배 선생님 두 분이 오늘의 표정전이라는 걸 하십니다.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적혀 있는 대로 대학에 재직을 하시죠. 대학에 재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천주교회에서 부탁을 받아서 이승훈 초상화도 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87년도에 2회 개인전 이거는 제가 학부 때였기 때문에 가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뉴욕에 입주 작가로 방학 동안에 한 2달 계셨습니다. 근데 그 시기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 88년도 뉴욕의 입주 작가 시절에 작업실에서 널브러져 앉아 계신 모습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그 미술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사진, 그러니까 신문 기사나 이런 데 사진 나오는 거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앞쪽에는 수묵을 펼쳐 놓으셨고 뒤쪽 액자는 이렇게 아크릴 쪽으로 이렇게 조금 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때부터 이제 여러 재료의 혼용이 시작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81년, 82년 요 작품, 특히 요 81년 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찾은 바로는 아까 말씀드린 제 1회 개인전에 나와 출품하셨던 작품 같아요. 그래서 요때 80년대 작품에 황창배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그 한국화라고 명명되는 80년대 초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일상성을 표현하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거기에 이제 황창배 선생님이 제일 앞쪽에서 그걸 이끌어 나가신 분 중에 한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동산방에서 83년도에 열렸던 오늘의 표정전이에요. 그래서 이철주 선생님과 황창배 선생님이 선후배 사이신데 이렇게 두 분이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철주 선생님은 굉장히 건전한 그림, 뭐 신문 보고, 예, 건물 뭐 이렇게 세종로 풍경, 예, 이철주 선생님 작품 하나만 갖고 왔지만 그런 걸 하셨다면 황창배 선생님은 일명 룸사롱 시리즈, 그래서 요 작품이 있고요. 예, 요런 룸사롱 아까보다 더 적극적인 포즈죠. 그래서 완전히 그 여인이 약간 그 자세히 그림을 보시면 그 빨간 매니큐도 아닌 거의 까만 매니큐에 파무파타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림을 남기셔서 이 시대부터 룸사롱이 유행했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어떤 시대적인 좌표가 되는, 예, 그런 그림으로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게 84년도에 그리신 초상화인데요. 그 한국 천주교 200주년을 기념해서 명동성당에서 부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승훈 신부님의 초상화를 그려달라는 의뢰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그 이제 수업 시간에 이 초상화를 그리게 된 과정을 설명을 하시는데, 그리긴 그려야 되는데 그 선생님 말씀이 내가 그 이승훈 신부를 뵌 적도 없고, 예, 괜히 엉터리로 그렸다가는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내 얼굴을 그려놓을 수도 없고 고민이 돼서 후손을 찾아가셨답니다. 후손을 찾아가셔서 그 뭐 손자의 뭐 굉장히 그 신부님이시기 때문에 직속 후손은 없으셨던 것 같고 조카 쪽에 무슨 아무튼 손자를 찾아가서 그 한 분만 봐서도 이미지가 안 떠올라서 여러 분을 보셨대요. 여러 분 보셔서 스케치를 하시고
하시고 이제 뭐 어렴풋이 기억하시는 아주 나이 많이 드신 이승훈 그 신부님의 그러니까 조카 손자쯤 되나요? 해서 체격은 어느 정도 되셨냐 그랬더니 막 또 설명을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좀 제발 이 옷 한 번만 입어봐 달라고 해서 그분이 모델이 되시고 얼굴은 여러분의 모델을 해서 그야말로 짜집기 초상이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작품이 제작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아마 지금도 명동성당에 걸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전통 초상화 기법, 그러니까 19세기 이전에, 그러니까 채용신의 초상화 이전에 서직수 초상 같은 경우에 얼굴은 이명기가 그리고 몸은 김홍도가 그렸잖아요. 그러한 느낌으로 이렇게 완성을 하신 게 아닌가, 예, 제가 직접 들은 일화라서 전달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야말로 황창배 선생님의 명성을 더욱더 높이게 된 계기가 이 숨은 그림 시리즈 찾기의 발표가 아닌가 해요. 이게 이제 86년도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87년도 선화랑에서 이 숨은 그림 찾기 시리즈가 전시가 되면서 굉장한 인기를 누리셨는데, 이제 요때 제가 이제 선생님께 1학년, 2학년 때 배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배운 일화를 말씀을 드리면, 2학년 때 조형기법 시간이 있었어요. 여기 저희 동기들도 있고 한데, 제가 B반, 그때는 동양학과가 60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B반이었었는데, 그 조형기법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하실 때 한 달은 초상화를 가르쳐 주셨어요. 비단 앞뒤 악역 포수에서 자화상 그리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 학기의 두 번째 달은 뭘 하셨냐면, 화선지 전지를 놓고 한복 입은 여인 에스키스를 즉석에서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화선지를 바닥에다 깔아놓고 한복을 그 과 대표가 빌려와서 번갈아 가면서 이제 모델이 되는 거죠. 모델이 되고 그 가운데 서 있으면 그거를 에스키스를 하는 작업이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달이 그 황창미 선생님이 저희한테 내주신 과제가 100호입니다. 100호.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100호짜리 작품 하나씩 완성하는 거예요. 예, 일주일 동안.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 밑그림 없이, 예, 하도 없이 100호를 완성을 해라라고 그냥 명을 내리신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보통 그 당시에 한 학기에 100호 그리면은 많이 그리는 거였는데, 일주일에 그 100호 하나를 완성을 하라고 하니까 맨 처음에 저희 그냥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첫 주는 대충 그냥 뭐 너 그렸냐? 뭐 그러고서는 갖고 왔는데, 그걸 들고 지금 조형대 524호라고 굉장히 큰 200명 들어가는 강의실이 있습니다. 거기 벽에 쭉 100호를 30개를 붙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그 어리버리한 상태에서 붙였어요. 붙였는데 정말 대충 그렸죠. 일주일 동안에. 그랬더니 표정이 딱 이제 너희들 어디 한번 두고 봐라 그러시더니 딱 이렇게 한 바퀴 도시더니 그림을 하나씩 이렇게 뜯으시는 거예요. 예, 그림을 뜯으시면 맨 먼저 10개를 뜯으셨어요. 20개 모아. 그럼 또 모이죠? 거기서 또 10개를 뜯으시는 거예요. 그럼 또 10개 남잖아요. 그 중에 5개 남겨놓고 다 저기다 치워. 그러고 그 5개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잘 그린 5개. 그렇게 한 주, 첫 번째 주에 폭탄을 떨어뜨리셨으니, 그러시면서 다음 주에도 100호짜리 하도 없이 그리기, 그렇게 하시니까 그때부터 기말까지 저희는 죽음이었어요. 예, 정말 다들 그냥 그날 되면 눈이 벌게 가지고 점심들도 못 먹고, 수업이 그 100호짜리 30개를 벽에 걸어놓고 토론하는 게 수업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학기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왜 이런 걸 우리한테 시키시나, 정말 힘든데, 죽을 것 같은데, 우리 아직 작가도 아닌데, 뭐 어떤 친구는 난 아직 만 20살도 안 됐는데 막 이런 소리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요 개인전을 저희가 가서 보게 됐거든요. 그걸 보고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 보시는 이 숨은 그림 찾기 시리즈도 이때까지만 해도 황창배 선생님이 학교에서 작업을 하셨을 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작업실 이렇게 힐끗힐끗 보고 그랬거든요. 보면은 그냥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먹을 이렇게 칠하고 그 위에다 물감을 칠하세요. 그리고 이제 나와서 수다 떨고 저희랑 노세요.
놀고 나면은 마른 다음에 그 얼룩이 생기면 그 얼룩이 사람 같아 보이시면 그 위에 사람을 묘사를 하시고, 나무 같아 보이면 나무를 묘사를 하시고, 그렇게 너무 간단하게 작품을 완성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그 100호 일주일 동안 완성하느라 죽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된 게 이 숨은 그림 찾기 시리즈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작품은 아마 선생님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떤 그림, 특히 평면이 입체보다 권력적이잖아요. 예, 그리고 평면 중에서도 이 사각의 프레임이 굉장히 권력적이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그래서 사진이 더욱 권력적이다. 그랬을 때 그러한 사각의 프레임 안에 밑그림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사고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작품의 완성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지만 그것조차 하나의 틀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걸 깨주시기 위한 작업이 아니셨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숨은 그림 찾기 시리즈예요. 그러다가 88년도부터 이렇게 평면 작업처럼 변하십니다. 저는 이 계기가 직접 이거는 여쭤보진 않았지만 아까 행보에서 말씀드린 88년도 뉴욕의 입주 작가 시절 이후부터 변화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먹이의 느낌을 그대로 살리시고 어떤 부분 이렇게 플랫하게 바르시기도 하고, 그렇게 작품을 꾸려 나가십니다. 예, 그 생면 추상으로 변하는 88년도이고, 게다가 그것이 조금 그 사각의 프레임, 아까 말씀드린 그것이 너무 딱딱하다고 느끼셨는지 한쪽 작품은 윗부분을 이렇게 둥글게 하시고요. 이렇게 둥글게 하시고, 그 옆에는 지금 잘 효과가 나지 않은데 입체로 튀어나온 작품입니다. 이렇게 닭 같은 거를 붙이셨어요. 닭종이처럼 붙이셔서 입체로 이제 튀어나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어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셨던 흔적을 이런 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90년대에 충북 괴산 증평으로 작업실을 이전을 하시죠. 이전을 하시면서 뭐 대외적으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십니다. 아마 지금 보시는 사진이 증평 작업실의 사진일 거예요. 맞죠, 사모님? 예, 예. 사진이신데 보시면 그 뒤에 얼마나 작업을 자유롭게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때부터 이렇게 이제 아크릴 물감을 쓰기 시작하시는데, 이 작품이 아까 김상철 선생님이 말씀하신 곡고댁이라는 작품입니다. 가만 보면 여기 이렇게 닭이 있는데 닭의 말풍선이 나와요. 말풍선이 나오는데 여기 꼬꼬댁이라고 한글로 쓰고 곡고댁이라서 높은 집에 사는 그 어떤 기고만장한 귀부인, 유한 마담을 비꼬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위에 잘 안 보이시지만 여기에 이러한 그 전통 회화로 따지면 제발문이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인위적인 게 쓸 필요 없잖아, 뭐도 없잖아. 그런데 인간은 이 세상을 더욱 어렵고 힘들고 어지럽히고 있어 라는 어떤 세상 풍자적인 그러한 회화도 발표하십니다. 이어서 그런 풍자, 세태 풍자화가 계속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그 그림 위에 글을 쓴 걸 보셨는데, 이렇게 그 황장배 선생님은 글 쓰는 걸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오늘 그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해 주신 이동진 선생님의 시인이 이 위쪽에 이렇게 쭉 쓰여 있습니다. 쭉 쓰여 있어서 이 시와 그 다음에 이 이미지가 너무나 아름답게 잘 어우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1년도에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됐던 게 페놀 오염 사건이라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 맥주 회사에서 절대로 강물에 흘려보내서는 안 되는 그 페놀이라는 정말 안 좋은 물질을 강물에 해서 그 전부 사람들의 식수가 오염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을 풍자해서 그리신 겁니다. 그래서 생선이 물고기가 너무 잘생겼는데 그 내장이 썩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안 돼, 그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과일을 보면 이 과일도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먹음직스러운데 그 안은 이렇게 다 골마서 절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페놀과 관련된 그런 작품도 이렇게 전혀 다른 이미지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런 세용마, 이거는 지금 현재 동덕 갤러리에 전시된 작품인데요. 세용지마라는 고사의 한 장면을 이렇게 추상적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다가 또 요런 것도 있고요. 요런 것도 있고, 시간이 없어서 조금 빨리 가면, 그 다음에 이제 97년도에 되면
97년도가 되면 상여를 비롯해서 굉장히 큰 작품을 하십니다. 큰 작품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이게 완성인가 미완성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은 조금 디테일 더 하셨을 수도 있는데 왜 덜 하셨지? 그런데 멀리서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시각적으로 효과가 있는, 지금 저쪽 2층 갤러리에 전시가 돼 있는데 글쎄, 우리가 죽음하면 굉장히 슬픈, 알지 못하는, 두려운, 그러나 누군가는 가야 되는 그런 세계잖아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죽음이라는 것이 다음 세상으로 가게 되는 정말 기쁜 행사, 축제처럼 표현이 돼 있어서 아직 그 발병이 되시기 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신의 어떤 미래를 예언하고 이런 그림을 그리셨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짠했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5m가 넘어서 전시장에 들어가면 바로 눈에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해는 이렇게 칼리그라피도 아닌 것이 무슨 추상도 아닌 것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섞여 있는, 자세히 보면 사람인데 멀리서 보면 사람 같지도 않아 보이는 그런 이러한 흑백의 모노그래피적인 작품도 하셨습니다. 이게 98년, 99년도의 작품입니다. 예. 그 다음에 그 황창미 선생님의 행보 중에 하나가 평양에 방문을 하세요. 북한미술조사단과 거기에 일원으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쪽 작가 중에서 제일 먼저 공식적으로 북한에 갔다 오신 분 중에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몰래 갔다 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가셔서 그 지역을 스케치하신 모습이에요. 그래서 평양의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개성 남대문, 개성 남대문. 이것 말고도 여러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 작품이 있는데 이거는 소품입니다. 뭐 끼켜봤자 한 30cm 미만의 소품인데 이것도 굉장히 여러 작품을 남기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표를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작고하시기 직전의 서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 본인의 병이 중해지심을 알고 쓰신 글 같아요. 그래서 이쪽 걸 보면 종일 무망사, 하루 종일 바쁜 일이 없구나. 이쪽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무애거든요. 그래서 거리낄 것이 없다. 거리낄 것이 없다. 마치 유언처럼. 그 다음에 독자 관심, 홀로 앉아서 내가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본다. 이러한 나중에 말년에 이런 서예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 그 다음에 예술 세계를 정리해 가시기 위해서 이런 작품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짧은 시간 동안에 황창배 선생님의 작품을 시대순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 작가가 자신의 화업을 펼쳐서 어떤 미술사에 좌표를 남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료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 그걸 통한 남들이 발견하지 않은 새로운 기법, 그것을 달성하는 것도 정말 작가로서 해야 될 일이고, 뭔가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가면서 이것저것 해서 제3의 조형 요소를 만드는 것도 정말 훌륭한 일이고, 아니면 또 다른 논리적인 입장에서 이러한 예술관을 새롭게 재정립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여기 계신 여러 선생님들도 각자 우리나라 미술사에서 중요한 좌표를 자리 잡고 계시지만, 좌표에 점을 찍고 계시지만, 황창배 선생님은 선생님 나름대로의 뚜렷한 위치를 확고하게 하신 그러한 작가로 기억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